새벽 3시의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는 그보다 더 뜨겁고 날카로웠습니다. 인근 도시 파출소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잠을 설친 채 달려온 제 눈앞에는 도저히 제 어머니라고는 믿고 싶지 않은 처참한 몰골의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앉아 있다기보다 바닥에 짓눌려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을 겁니다.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낡은 스웨터, 여기저기 뜯겨나간 바지단, 그리고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져 짐승의 털처럼 변해버린 백발.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연고 없는 행려병자나 거리의 불황자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파출소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큼한 땀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린내, 그리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그 악취의 진원지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남들에게는 번듯한 대기업 과장 소리를 들으며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에서 우아하게 사는 척했던 제 가식적인 삶이 이 지저분한 파출소 바닥에서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주변에서 서성이는 젊은 순경들의 시선이 마치 제 등 뒤를 날카로운 칼로 긋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다가가는 소리도 듣지 못한 채 가슴 앞에 시꺼먼 비닐봉지 하나를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꽉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그 봉지는 이미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그 틈새로 정체 모를 누런 진물이 뚝뚝 떨어져 파출소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봉지가 제 자존심을 더럽히는 오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어머니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날카로운 고함에 어머니가 어깨를 들썩이며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자식을 반가워하는 기색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공포와 경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본인 팔을 잡자마자 자지러지는 비명을 지르며 더욱 강하게 그 비닐봉지를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의 목숨줄이라도 빼앗으려 하는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우리 아들 거야. 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파출소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제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종소리처럼 들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강제로 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힘없이 저항하며 제 손등을 손톱으로 핥히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비린내 나는 봉지를 거칠게 뺏어들었습니다. 이 더러운 걸 대체 왜 들고 있냐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는 그대로 그 봉지를 파출소 구석 쓰레기통 쪽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닐봉지가 터졌고 그 안에서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내용물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쏟아지는 순간 파출소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머니의 기억이 대체 어느 시간에 바다를 표류하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바닥에 뒹구는 것은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고기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초파리가 들끓고 구더기가 보일 듯한 그 흉측한 오물 덩어리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오물을 보자마자 자식 잃은 어미처럼 절규하며 바닥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그 썩은 고기들을 주워 담으며 어머니가 토해낸 말 한마디는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난도질했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시험 공부할 때 먹어야 하는데. 차가워지면 안 되는데. 어머니의 절규 섞인 중얼거림에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은 지금 이 화려한 2026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가장 가난하고 배고팠던, 그래서 고기 한 점에 목이 메었던 20년 전 그 차가운 고시원 골목에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 처절한 사랑에 가슴이 먹먹하시다면 잊혀가는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시린 사연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했던 그 악취는 사실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몸을 갈아 넣은 숭고한 희생의 냄새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비극적인 재회가 제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지, 그리고 이 썩은 비닐봉지 속에 얼마나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지 말입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이 썩은 고기를 들고 어디를 그토록 헤매고 다니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걸까요? 이야기는 제가 애써 외면해왔던 그 지독하게 가난하고 시렸던 20년 전의 어느 날부터 시작됩니다. 제 기억의 가장 밑바닥을 들춰보면 그곳에는 늘 어머니의 굽은 등과 시커멓게 물든 손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기억도 나지 않는 아주 어린 시절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남겨진 것이라고는 산동네의 낡은 단칸방 하나와 빚더미뿐이었죠.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나무를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남들이 잠든 새벽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가 나무를 씻고 그것을 이고 지고 시장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저는 어머니가 부끄러웠습니다. 교문에 들어설 때마다 제 몸에서 나는 것 같은 흙냄새와 나물 냄새가 싫어 친구들 곁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시장 바닥이 진흙탕이 되어 어머니의 옷자락이 엉망이 되었는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걱정하기보다 행여나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볼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제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늘 웃으며 제 길을 살려주려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시장 상인들이 버린 시든 배춧잎으로 국을 끓여 드시면서도 저에게는 늘 따뜻한 쌀밥과 계란 후라이를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유행하는 브랜드 운동화를 신는 것을 보고 제가 한숨을 내쉬자 어머니는 그달 내내 잠도 안 주무시고 일감을 늘리셨습니다. 결국 제 머리맡에 놓인 그 새 운동화를 보았을 때 저는 고마움보다는 나물 장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 짜증부터 냈습니다. 이런 거 사지 말라고 했잖아. 창피하게 진짜. 제 모진 말에 어머니는 갈라진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그 말이 그때는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시장통과 어머니의 젖은 앞치마 냄새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손님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번 돈을 저는 독서실비와 학원비로 쏟아부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서울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터미널에서 제 손에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뭉치를 쥐어주셨습니다. 그 손은 이미 사람의 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마디마디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이 닿는 것이 싫어 대충 돈만 받아 챙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지탱해온 가장 거대한 성체가
무너지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화려했지만 고달팠습니다. 저는 동기들에게 제 과거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고향의 부잣집 외아들인 척 연기하며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돈으로 브랜드 옷을 사고 세련된 말투를 익혔습니다. 방학 때도 집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집에서 풍기는 가난의 냄새가 제 화려한 연극을 망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냐, 고기 좀 챙겨 먹어라 하시며 제 걱정뿐이셨지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뚝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비였던 대기업 고시 준비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매일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저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돈은 바닥이 났고 자존감은 땅을 쳤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어머니는 가끔 연락도 없이 서울 고시원 앞으로 찾아오곤 하셨습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길도 모르는 서울역에서 고시원까지 물어물어 찾아오시던 어머니. 그 보따리 속에는 늘 제가 제일 좋아하던 불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기가 식을까봐 수건으로 겹겹이 싸고 당신의 가슴팍에 품고 오시던 그 뜨거운 불고기. 저는 고시원 입구에서 그 촌스러운 보따리를 들고 서 있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반가움보다 화부터 냈습니다.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 누가 보면 어떡해. 어머니는 제 호통에 움찔하며 제대로 고개도 들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제가 고기를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며 비닐봉지에 쌓인 고기를 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서둘러 떠나셨습니다. 돌아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더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어서 빨리 시야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결국 합격했고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예쁜 딸아이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 성공의 밑거름이 된 어머니의 그 불고기 냄새는 제 기억 속에서 점점 지워져 갔습니다. 아니, 의식적으로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제 성공한 도시인이었고 시장 바닥의 나물 장수 어머니는 제 완벽한 프로필에 어울리지 않는 오점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건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온 직후부터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효자 노릇을 하는 저를 지지해주는 듯 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어머니의 노인 냄새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 슬픔보다는 이제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막막함과 짜증이 앞섰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저를 시험이라도 하듯 집안 곳곳에 음식을 숨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싱크대 밑, 침대 뒤편, 심지어 제 양복 주머니 안에서까지 썩은 나물과 고기 덩어리들이 발견될 때마다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우리 아들 먹어야 하는데, 아들 배고픈데. 그 말들이 사실은 저를 향한 처절한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저는 왜 그토록 모질게 부정하려 했을까요?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저는 여전히 고시원 방에서 굶주리고 있는 불쌍한 아들이었고 당신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그 아들에게 고기 한 점을 먹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심을 광기로 치부하며 어머니를 점점 더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지옥 같은 파출소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비린내 나는 비닐봉지를 품에 안고
웅크린 채로 말이죠. 그 봉지 안에 든 썩은 고기가 사실은 20년 전 그 뜨거웠던 어머니의 심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제가 지어 올린 이 화려한 성체가 얼마나 부질없고 추악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파출소에서의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썩은 고기를 들고 찾아가려 했던 곳,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마주하게 된 또 다른 진실은 제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어떻게 그 먼 길을 찾아가셨던 걸까요? 그리고 그 봉지 속에 숨겨진 진짜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뱉은 그 다음 한마디가 제 심장을 칼로 베어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온 지 불과 반년 만에 우리 집은 평화롭던 보금자리에서 서서히 소리 없는 전쟁터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거나 방금 드신 식사 메뉴를 잊어버리는 사소한 건망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어머니는 제가 알던 그 강인하고 억척스러웠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지우개가 들어앉아 당신의 평생을 바쳐 일궈온 기억들을 하나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증세는 유독 음식과 저에게 집착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치매가 깊어질수록 어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에 음식을 숨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먹다 남은 사과 조각이나 비스킷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고가의 가죽 소파 밑에서 비닐에 쌓인 생선 대가리가 발견되어 온 집안의 비린내가 진동하고 제가 아끼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끈적하게 녹아내린 사탕 뭉치가 나올 때마다 제 인내심은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제발 좀, 왜 자꾸 이런 걸 숨기시는 거예요? 제 비명 같은 질책에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이처럼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의 등 뒤로 무언가를 감추며 우리 아들 배고플 때 줘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절절한 사랑이 아니라 제 완벽한 일상을 망가뜨리는 노인의 고집이자 추태로만 보였습니다. 아내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고상하게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던 아내는 어머니가 거실에 나타날 때마다 코를 막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초등학생 딸아이는 할머니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곁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상사들의 눈치를 보고 밤에는 집에서 아내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곱게 늙지 못하셔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불효자라고 자책하면서도 동시에 어머니가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을 품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의 굴레가 제 목을 옥죄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제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중요한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했던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집안을 정갈하게 단장했고 저 또한 완벽한 저녁 식사를 기대하며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온 집안을 덮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저는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고급 식탁 위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썩은 나물들을 손으로 뒤섞고 계셨습니다. 입가에는 검은 양념이 묻어 있었고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낡은 냄비에서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오물 같은 국이 끓어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고함에 놀란 어머니가 냄비를 잡으려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집안에서 저는 손님들의 시선보다 제 체면이 깎인 것에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제 눈에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제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꾼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쏟아진 국물을 손으로 훑으며 아들 고기 먹여야 하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는 지옥의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술을 들이켰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웅얼거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한계라고 요양원을 알아보는 것이 서로를 위해 최선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비겁한 계획을 세우고 있던 그 시각, 어머니는 당신만의 조용한 이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집안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의 방 문은 열려 있었고 늘 자리 잡고 앉아 계시던 거실 소파는 비어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어머니가 시장에 갈 때 즐겨 신으시던 낡은 고무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동네 산책이라도 가셨겠지 생각하며 짜증부터 냈습니다. 하지만 점심이 지나고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덜컥 겁이 났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뒤늦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동네 골목골목을 뒤지고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비겁한 안도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길을 잃어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그 추악한 본성을 마주하며 몸서리쳤습니다. 이틀째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내다보다가 저는 문득 어머니가 숨겨두었던 낡은 가계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가계부 속에는 당신의 병세가 깊어지기 전 떨리는 글씨로 적어둔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좋아하는 불고기 색은 아들 승진하면 줄 돈 10,000원. 당신은 당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순간에도 오직 아들의 이름만을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가슴이 저려왔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 빗속을 뚫고 어디로 향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제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릴 진실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새벽 파출소에서 걸려온 그 운명의 전화 한 통이 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발견된 곳은 저희 집에서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옛 고시원 근처의 어느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대체 그 먼 곳까지 어떻게 가신 걸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체 무엇을 찾으려 하셨던 걸까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는 비닐봉지 속에 제가 평생을 바쳐도 갚지 못할 눈물의 희생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발견된 장소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저는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밤 서울 하늘에는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거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날카롭게 긁어대는 손톱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아내는 이미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난 지 오래였고 텅 빈 집안에는
며칠 전 어머니가 쏟았던 국물 자국만이 얼룩처럼 남아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솔직히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집안 구석구석에서 썩은 음식을 찾아내지 않아도 되고 아내의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비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빗줄기가 굵어질수록 그 안도감은 서서히 공포와 자책으로 변해갔습니다. 치매 노인이 지갑도 핸드폰도 없이 이 쏟아지는 빗 속에서 어디를 헤매고 있을지 생각하니 뒤늦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디 가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걱정이었지만 사실 제 머릿속은 여전히 이기적인 계산들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친척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내 승진가도는 어떻게 될까? 저는 제 자신의 그 추악한 속물근성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감은 눈앞에는 늘 저를 보며 우리 아들 고기 먹어야지라며 웃으시던 어머니의 환영이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나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없는 방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모은 돈으로 자식놈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당신 몸 리일 방 한 칸 제대로 꾸미지 못한 어머니의 삶이 그 좁은 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롱을 열자 어머니가 늘 입으시던 때 묻은 조끼와 시장 갈 때 쓰시던 낡은 청가방이 보였습니다. 가방 안을 뒤지다 저는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누렇게 변색된 20년 전 제가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의 신림동 약도였습니다. 제가 길을 잃지 말라고 대충 그려드렸던 그 조잡한 약도를 어머니는 보물이라도 되는 양 코팅까지 해서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약도 한 귀퉁이에는 우리 아들 보물 1호라는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저는 성공한 대기업 과장이 아니라 여전히 춥고 배고픈 고시원 방에서 책장을 넘기던 세상의 전부인 아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약도를 손에 쥐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동네 구석구석을 누볐고 인근 공원과 지하철역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창문을 내리고 목이 터져라 외쳐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빗물과 지나가는 차들의 경적뿐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이 올 때까지 거리를 헤맸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할머니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전봇대에 붙은 실종 전단지를 볼 때마다 제 이름이 적힌 고발장처럼 느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어머니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차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끝내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못난 자식의 비겁한 참회였습니다. 새벽 4시경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오려던 찰나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낯선 번호가 뜨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김성훈 씨 되십니까? 어머니로 추정되는 분이 보호 중입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싸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어머니가 발견된 장소를 물었습니다. 경찰이 불러준 주소를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곳은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이나 떨어진 이제는
재개발로 흔적조차 가물가물해진 20년 전의 그 시장 골목 근처였습니다. 어머니는 대체 그 기억의 폐허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 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그 사흘간의 긴 방황 동안 어머니의 품속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제 가식적인 삶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마지막 신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으며 미친 듯이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안개가 깔리기 시작한 그 새벽, 저는 제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어머니의 진짜 인생과 마주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마주하게 될 그 참담한 광경이 제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자마자 밀려든 것은 비릿하고도 역한, 형용할 수 없는 악취였습니다. 그 냄새는 화려한 도심의 새벽 공기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마치 부패한 시간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은 불쾌함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코를 막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사흘간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듯한 노파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빗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낡은 옷에서는 흙탕물이 배어 나왔고 구멍난 양말 사이로 드러난 발가락은 추위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눈을 자극하고 화를 돋운 것은 어머니가 품에 꼭 껴안고 있던 시꺼먼 비닐봉지였습니다. 그 봉지 주변으로 초파리가 윙윙거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정체 모를 진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대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제 고함에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들이 움찔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런 몰골로, 이런 냄새를 풍기며 공공장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그 비린내 나는 봉지를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다던 어머니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제 손등을 핥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거 나. 이거 우리 아들 거야. 우리 아들 배고프단 말이야. 어머니의 눈은 초점이 없었지만 그 비닐봉지를 지키려는 의지만큼은 광기 어린 집착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목을 짓누르며 억지로 그 봉지를 낚아채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퍽하며 힘없이 터진 봉지 안에서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무언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시커멓게 변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불고기였습니다. 사흘 밤낮을 빗속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체온 속에서 썩어 문드러진 고기 덩어리들. 그 악취의 근원이 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저는 헛구역질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얻으려고 그 먼 길을 헤매고 다녔단 말인가. 저는 어머니가 한심하다 못해 증오스러웠습니다. 이딴 쓰레기 때문에 그 난리를 친 거야? 이게 대체 뭐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발로 그 썩은 고기 뭉치를 차버리려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을 기어오더니 그 오물을 맨손으로 소중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거 차가워지면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고기인데. 엄마가 안 뺏기려고 품에 꼭 안고 있었어. 어서 먹어, 아들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잊고 싶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간 그 시장 골목,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썩은 불고기.
그것은 단순한 치매 노인의 망령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고시원 단칸방에서 굶주림과 싸우며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어머니는 한 달 내내 나무를 팔아모은 돈으로 고기 3근을 끊어오셨습니다. 돈이 없어 버스비까지 아껴가며 그 무거운 고기 보따리를 가슴에 품고 서울역에서 신림동까지 걸어오셨던 그날. 고기가 식을까봐 낡은 스웨터 안에 봉지를 넣고 당신의 심장 소리로 고기를 데우며 찾아오셨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 이 썩은 고기 냄새와 겹쳐졌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제가 성공해서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현재가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불쌍했던 20년 전의 아들에게 멈춰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머릿속이 지워지는 그 순간에도 아들에게 따뜻한 고기 한 점 먹여야 한다는 그 한 문장만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았던 것이죠. 저는 어머니의 진흙투성이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은 제가 던진 고기를 다시 주워 담느라 온통 오물이 묻어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것보다 고기가 상했을까봐, 고기가 식었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신문지를 여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무엇을 던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쓰레기라고 내던진 것은 어머니의 평생을 바친 사랑이었고 제 인생을 지탱해온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파출소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를 비난하던 경찰들의 시선도 제 안에 들끓던 분노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썩은 고기 냄새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고기를 뺏으러 온 낯선 사람인 줄 알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업고 파출소를 나서려 할 때 어머니의 품 안에서 떨어진 낡은 종이 한 장이 제 심장에 마지막 칼날을 꽂았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제가 어머니에게 다시는 서울 오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고 찢어버렸던 그날의 기차표였습니다. 파출소 바닥에 떨어진 그 낡은 종이 한 장. 그것은 20년 전 제가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에 어머니를 모질게 쫓아내며 발치에 던져버렸던 그날의 기차표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밀어내던 아들의 손길보다 그 아들이 버린 종이 한 장을 소중히 간직하며 20년의 세월을 버텨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온몸에선 비바람에 젖은 흙내와 썩은 고기의 비린내가 진동했지만 어머니의 입가에는 기이할 정도로 해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 먹어. 어서 먹어. 어머니는 검게 변해버린 불고기 덩어리를 제 입가로 가져오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무서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이 닿은 곳에는 어머니의 손목에 감긴 낡은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첫 월급을 타서 사들였던 저렴한 손수건이었습니다. 이제는 하얀 바탕이 누렇게 변해버려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마치 옥새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손목에 묶어두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니의 시간이 어디에 멈춰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시계는 제가 대기업 과장이 되어 화려하게 살고 있는 지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배고프고 그래서 가장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던 20년 전 그 차가운 고시원 골목에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무를 팔아 어렵게 마련한 고기를 들고 서울까지 찾아오시면 저는 반가움보다 수치심을 먼저 느꼈습니다. 고시원 총무와 다른 수험생들이 야, 저 아줌마 내 엄마냐?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시장 냄새가 풀풀 나는 어머니의 옷차림이, 흙대가 낀 손톱이 제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발 오지 좀 마. 친구들이 다 보잖아. 그때 제가 내뱉었던 그 모진 말 한마디가 어머니의 심장을 얼마나 난도질했을지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피 냄새가 제 코끝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도 지금처럼 바보같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응, 미안하다 아들아. 고기 식을까봐 얼른 주고 가려고 그랬지. 어머니는 당신의 상처보다 자식의 배고픔을 먼저 걱정하는 분이었습니다. 치매라는 무서운 병이 어머니의 뇌세포를 하나씩 갉아먹는 와중에도 아들에게 따뜻한 고기를 먹여야 한다는 그 절박한 모성애만큼은 암세포처럼 지독하게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파출소 구석에서 그 썩은 고기를 다시 신문지에 싸는 어머니의 손길은 정성스럽다 못해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신문지에 밴 진물이 어머니의 소매를 적셨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고기를 다시 당신의 품속 가장 깊은 곳, 심장 근처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당신의 체온으로 그 썩은 고기를 다시 데우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어머니의 헌신이 실은 제 인생을 지탱해온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왜 이제야 알게 된 것일까요? 제가 먹었던 그 수많은 고기들이 실은 어머니의 살점이었고 제가 마셨던 그 따뜻한 국물들이 실은 어머니의 피눈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보라고, 나 여기 있다고, 이제 고기 안 먹어도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외침을 듣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계셨습니다. 아줌마, 우리 아들 못 봤어? 공부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고기 먹여야 하는데. 어머니는 저를 향해 아줌마라고 부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번듯한 사내가 당신이 그토록 찾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뇌는 이미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파출소 밖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려던 찰나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노인이 어머니를 보고 외친 말 한마디가 제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노인은 어머니가 이 사흘 동안 어디서 어떻게 그 고기를 구했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그 노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니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입고 있는 이 비싼 양복이 오물보다 더 더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고기를 지키기 위해 포기했던 더 큰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인근 재래시장에서 작은 정육점을 운영한다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제 어머니와 바닥에 흩어진 고기 뭉치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노인의 눈에는 원망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가 이 사흘 밤낮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할머니 아들이요? 노인의 물음에 저는 목이 메어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혀를 차며 어머니가 품고 있던 그 비닐봉지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잔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간 첫날 기억의 파편을 붙잡고
예전 우리가 살던 동네의 시장 골목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 전의 시장은 이미 재개발로 사라진 지 오래였고 어머니는 텅 빈 공터와 낯선 건물들 사이를 울며 헤매셨습니다. 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 아들 고기 먹여야 하는데 정육점이 어디냐며 묻고 또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길가에 버려진 아이스박스나 식당 뒤편의 잔반통을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썩은 고기들은 어머니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온전치 못한 어머니는 식당에서 버린 이미 상해서 폐기 처분된 고기들을 그것이 보물이라도 되는 양 맨손으로 주워 담으셨던 겁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우리 가게 뒤쪽에서 이 할머니를 봤소.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상한 고기를 꺼내더니 자기 옷소매로 정성스럽게 닦고 있더라고. 내가 안쓰러워서 쇠고기를 좀 주려 해도 한사코 마다하며 이건 우리 아들 꽃이 공부할 때 먹을 거다고. 차가워지면 안 된다고 품속에 집어넣으시더란 말이요. 노인의 목소리가 파출소 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더럽다며 발로 차버렸던 그 오물들은 어머니가 길바닥을 기어다니며 당신의 자존심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지켜낸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썩은 고기가 상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뇌가 망가졌음에도 아들을 먹여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빗속에서 쓰레기통을 뒤지셨던 겁니다. 더욱 가슴을 후벼판 것은 어머니의 몰골이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고기를 지키려다 동네 취객들에게 몰매를 맞을 뻔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미친 노파가 쓰레기를 들고 중얼거린다며 밀치는 사람들에게 어머니는 매를 맞으면서도 고기 봉지만큼은 품 안에서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팔뚝에 든 시퍼런 멍 자국들이 이제야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멍 자국들을 보며 제가 입고 있는 이 수십만 원짜리 양복이 오물보다 더 더럽고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풍기는 악취는 어머니의 비닐봉지에서 나는 냄새보다 수천 배는 더 지독했습니다. 저는 성공했다는 오만함에 취해 어머니의 헌신을 구질구질한 과거로 치부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육신을 깎아 저를 키워낼 때 저는 그 살점을 씹어먹으며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타박하던 괴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썩은 고기를 품고 20년 전에 저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제 눈앞에 어머니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노인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금 신문지를 여며 고기를 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쪽을 슬쩍 보시더니 제가 무서운지 조금 더 구석으로 몸을 숨기셨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당신을 밀쳐내고 소리 지르던 제 차가운 모습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저는 기어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는 대신 그저 그 비린내 나는 봉지를 더 꽉 껴안을 뿐이었습니다. 그 봉지는 이제 어머니에게 남은 세상의 전부였고 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들의 모습마저 지워버린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를 업어 올리려 할 때 어머니의 품 안에서 떨어진 또 다른 물건 하나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제가 고시원에 두고 왔던
이제는 다 달아해진 제 낡은 사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기뿐만 아니라 아들의 흔적까지도 그 긴 세월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오셨던 겁니다. 저는 그 사전을 집어드는 순간 어머니가 이 사흘간 겪었을 공포와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한 광기 어린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대가는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모자라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이 비극적인 밤은 아직 저에게 보여줄 가장 통렬한 클라이맥스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출소 바닥에 머리를 짓박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이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쌓인 죄책감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통도 어머니가 사흘간 겪었을 그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자식에게 외면당했던 20년의 세월에 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야. 제발 나 좀 봐. 내가 잘못했어. 제 절규는 파출소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제 귀로 다시 돌아와 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통곡 소리가 무서운지 그 비린내 나는 비닐봉지를 더 꽉 껴안고 파출소 구석으로 몸을 더 깊숙이 숨기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이제 저에 대한 그리움보다 소중한 고기를 뺏으려 하는 낯선 괴물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을 쥐어짜며 소리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토록 처절한 패배를 맛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타이틀, 강남의 아파트,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껍데기들이 이 순간 제 어머니의 썩은 고기 보따리보다 더 가치 없고 더러운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몸을 감싸고 있는 비싼 양복 상의를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그 옷에서 풍기는 세탁소 세제 냄새가 어머니의 숭고한 악취를 모욕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이런 옷 입으려고 엄마를 그렇게 버렸는데. 저는 맨몸으로 어머니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때 묻은 발을 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발은 사흘간의 방황을 증명하듯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에 제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내가 고기 먹을게. 엄마가 가져온 그 고기, 내가 지금 여기서 다 먹을게. 그러니까 제발 화 풀어. 나 좀 알아봐줘. 제가 미친 사람처럼 바닥에 쏟아진 고기 조각을 집어들려 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경찰들이 저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오직 어머니의 눈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등 위로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딱딱했지만 제 눈물을 닦아내려는 듯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입술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입을 뗐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영혼을 조각조각 내버리는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아줌마, 울지 마. 우리 아들도 공부하다 힘들면 가끔 이렇게 울었어. 그래서 내가 고기 갖다 줘야 해.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도 제가 아닌 20년 전의 저를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눈앞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억이 망가졌음에도 아들의 슬픔만큼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통곡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 아들이야. 엄마가 고기 사다 준 그 못난 놈이 바로 나라고. 저는 제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 안의 오만과 이기심,
그리고 성공이라는 허울 아래 숨겨왔던 비겁함이 이 순간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들도 정육점 노인도 고개를 돌린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저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 하나만을 남겨두기 위해 나머지 모든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모질게 대했던 기억,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기억, 창피하다고 손을 뿌리쳤던 그 모든 아픈 기억들을 지우고 오직 고기를 좋아하는 내 아들이라는 단 하나의 사람만을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더는 안 참겠어요. 이제 더는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제 눈에는 이제 도끼와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등 뒤로 업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버둥거리셨지만 제 어깨의 넓이가 20년 전 그 아들의 것임을 기억해내셨는지 이내 제 등에 얼굴을 묻고 조용해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업고 파출소 문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비를 피할 생각도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제 등에 업힌 어머니의 무게는 제 인생 전체의 무게보다 무거웠고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만이 제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어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인 한마디가 저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가 평생을 바쳐도 갚지 못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제게 어떤 말을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이다는 악인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악을 깨부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는 용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저에게는 청산해야 할 마지막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짐으로 여겼던 제 아내와 이 가식적인 사회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끝을 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차 안에서 어머니는 제 등에 얼굴을 묻은 채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친정에서 돌아온 아내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제 몰골과 어머니의 비린내 나는 옷가지를 보더니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결국 데려왔어? 그 냄새 나는 걸 아직도 들고? 제발 좀 버려. 아내는 어머니가 품에 꼭 껴안고 있던 그 썩은 비닐봉지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라면 저는 아내의 기분에 맞추려 쩔쩔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큰 분노와 슬픔, 그리고 명확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소파에 눕히고 아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버려? 이게 뭔지나 알아? 제 낮은 목소리에 아내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품에서 그 썩은 비닐봉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진물이 식탁보를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머니가 사흘 밤낮 동안 이 오물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전부 쏟아냈습니다. 당신 눈엔 이게 쓰레기로 보이지? 나한테는 이게 내 목숨값이야. 당신이 지금 누리는 이 집, 이 차, 그 비싼 가방들, 전부 이 썩은 고기 냄새 맡으며 남을 팔아 만든 거라고. 아내는 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사이다 같은 통쾌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내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제 비겁한 계획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건드렸습니다. 당신 이 냄새가 싫어서 못 살겠다고 했지? 그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제 단호한 말에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미쳤다며 어떻게 자기를 쫓아낼 수 있냐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명품 가방들을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나가. 이제 끝이야. 저는 짧고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와 아내의 허영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어머니를 방치했던 제 자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분에 못 이겨 짐을 싸서 나갔고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잠결에도 그 빈 비닐봉지를 찾으려는 듯 손을 허우적거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불효자라 욕해도 회사가 나를 이상하게 봐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승진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 20년 전 어머니가 저를 위해 포기했던 그 인생을 이제는 제가 어머니에게 돌려드려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의 작은 집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무를 키우며 매일 따뜻한 고기를 구워 어머니의 밥상에 올려드릴 겁니다. 비록 어머니가 끝내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 제가 고기 좋아하는 어린 아들로 남아있다면 저는 평생 그 아이로 살아가며 어머니를 지킬 것입니다. 집을 정리하던 중 저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또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시작될 무렵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계셨습니다. 내 정신이 나가도 우리 아들 배고픈 건 잊지 말자. 하느님, 다른 건 다 가져가셔도 우리 아들 고기 먹여야 한다는 마음 하나만은 남겨주세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치매조차 아들을 향한 기도의 결과였다는 사실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온전한 정신보다 아들의 허기를 더 걱정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제 승리였습니다. 가식과 허영을 걷어내고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 앞에 무릎 꿇은 한 남자의 승리 말입니다. 하지만 이 통쾌한 결말 뒤에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은 여전히 20년 전에 멈춰 있었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멈춘 시간 속에서 어머니의 그림자가 되어드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업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과거와 작별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훨씬 더 큰 평화와 사랑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온 시골집의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정겨운 흙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삶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온 지도 벌써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미쳤다고 했고 친구들은 제 앞길이 아깝다며 혀를 찼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하고 평온한 시간이라고 자부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가끔은 저를 옆집 총각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예전 시장에서 마주치던 정육점 주인으로 착각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서운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 속에 담긴 평화로움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의 짐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작은 텃밭을 일굽니다. 어머니가 평생 손톱에 흙을 묻히며 저를 키우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 흙을 만지며 어머니의 곁을 지킵니다. 어제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아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손바닥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날 파출소에서 소중하게 지켜냈던 그 상한 고기를 싸고 있던 낡은 신문지 조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고기는 사라졌지만 그날의 간절함이 담긴 그 종이 한 장을 끝내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거 우리 아들 주려고 남겨둔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는 마당 한가운데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치매라는 무서운 파도가 어머니의 모든 기억을 쓸어갔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대한 바위만은 깎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신문지를 정성스럽게 접어 제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그 어떤 명품 지갑이나 수백만 원짜리 수표보다도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보물입니다. 가끔 밤이 되면 홀로 마루에 앉아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그 비릿한 냄새가 싫다고 어머니를 외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어머니를 요양원 차가운 침대에 눕혀두고 돌아섰다면 저는 지금 어떤 괴물이 되어 살고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인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썩은 고기 보따리가 저를 구원한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앞만 보고 달립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신기루를 쫓으며 가장 소중한 사람의 뒷모습이 작아지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육신을 깎아 밥상을 차릴 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사랑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은 우리가 갚아야 할 가장 무거운 빚이며 동시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제 끝이에요. 제 아내에게 내뱉었던 그 말은 사실 제 불효의 역사에 대한 종지부였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제가 어머니의 기억이 되어드리면 그만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멈춰버린 그 20년 전의 시간 속으로 제가 직접 걸어 들어가 그때 미처 전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아침 전하려 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저와 같은 자식 세대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밥은 거르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 사소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버티게 하는 따뜻한 고기 한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았을 때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썩은 고기 냄새보다 더 지독한 것은 다시는 부모님께 용서를 빌 수조차 없게 되는 그날의 후회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도 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고기를 구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어머니가 품속에 고기를 숨기지 않아도 되도록 제가 먼저 그 입에 따뜻한 고기를 넣어 드릴 겁니다. 어머니의 시간은 멈췄지만 제 사랑은 이제야 비로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엄마, 그때 그 고기 참 맛있었어라고 말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듣고 싶어하는 유일한 사이다 결말일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등에 엎여 곤히 잠든 어머니께 속삭여봅니다. 엄마, 이제 고기 안 식어. 내가 계속 데워줄게. 그러니까 걱정 마.
어머니의 입가에 핀 옅은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빛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